저게 난리를 치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거. 그래서 뭐 파리현상 김지영도 저는 영화를 안 보고 책은 봤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벌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굉장히 핫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렇죠. 젊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이런 좌파들 뭐 어디 뭐 영화 평론 뭐 이런 사람 막 난리가 났으니까 봤는데, 딱 두 자로 얘기하면 일단 노잼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두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남성이 아빠하고 오빠잖아요. 억압자로 나옵니다. 억압자죠. 그건 피억압자가 엄마하고 자기 언니하고 자기 주인공, 이게 피억압자고, 이 구도인데 이 구도에서 여성을 각성해주게 하는 사람이 한문학원 그 선생님. 한문학원 선생님이 이제 그거잖아요. 저기 일종의 이제 좌파잖아요. 왜냐면 거기 교무실에 가면은 한문학원 선생님이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가 나요. 그래서 신영복의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자본론, 마르크스 자본론도 그렇죠. 있고, 뭐 노동가치설에 있나 뭐 그런 책. 학원의 한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은 이름이 게다가 영지입니다. 그렇죠, 영지죠. 뭔가 좀 종교적 냄새가 네, 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그렇죠. 그 영지 선생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선생을 통해서 어떤 그 선생한테 의지하고 주인공 여자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어떤 각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성을 해방시키는 건 여성이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는 무엇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그 사람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나는 내 딸이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혼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어디 콜라텍 가고, 예? 그리고 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도둑질도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딱 그 나이 때거든요. 제가 81년생이고. 아, 그러시네. 예, 94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 잘 알아요. 근데 집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은 누구나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거겠지만, 가족 내부의 그거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막 투닥투닥거리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게 가족 기능하고 있다는 걸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니야.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그 억압적인 아버지, 예. 또 뭐 여동생이 지금 귀 수술했는데 그쪽에 여동생의 귀를 또 때리는 폭력적인 오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관습적으로 전형적으로 구분돼 있죠. 거의 성 정치학을 삼류 정착을 하듯이. 심지어 한문 학원에도 남자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서 쫓겨나는 걸로 돼 있어요. 여자 선생님 마치 하늘에서 와서 영지. 그래서 저기 우리 여자 주인공 선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 영지 선생님이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리죠. 그리고 그 영지 선생님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성수대교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죠, 픽션의 저기 등장 인물이 갑자기 1994년 그죠, 늦가을에 성수대교의 그 사고에 희생자로 그려져요. 그래서 픽션이 이제 논픽션으로 돼버리고, 그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렇죠? 마무리를 본인 스스로 저는 못 지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근데 사실은 저기 뭐야, 제가 왜 저기 그 벌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은, 지금 우리 책과 연관돼서 하는데, 결국은 저기 그 페미니즘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페미니즘이 단절의 고통이 되었는가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속 한국의 여자와 남자를 관습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고,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편이고,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단절인 거죠. 이게 결국 단절이고, 한국 영화의 어떤 창의력, 상상력들이 고갈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저 벌새 같은 영화 보면은 이런 점이 있어요. 이거 1994년의 기록이거든요. 94년 기억나세요? 전 이제 김일성 수령님께서 돌아가신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저기 아파트 9층에 살았는데, 12층 오래된 아파트. 저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시에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더워서 그때는 저 웬만한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자동차도 사장님 차 하나 있었지. 그래서 그냥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그 저기 뭐야, 그 복도에 나가서 밑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 위험한 생각을 했다고.
아 그냥 여기서 끝나도 좋은 게 아닌가. 너무 더워서 집에 들어가면 더 더우니까.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94년에 폭염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94년에 우리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 사춘기거든. 그렇죠? 사춘기라는 거는 그야말로 성장의 계절이고 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표현이 없어요. 그 대신에 성수대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잘못된 나라고, 네. 그렇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한국의 경제 성장도 그렇죠? 결국 파멸에 이를 거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한 거죠. 그래서 벌새의 주인공은 선의가 아니고 영지고, 그렇죠? 또 그 영지를 희생자로 만든 성수대교인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많은 학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 개별 면담에서 정말 어떤 부분이 좋았냐 그랬더니 한 반수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노잼이었어요. 별로 재미는 없는데 재밌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관객들이 억압돼 있어요. 네. 그 82년생 김진영도 똑같아요. 네. 저는 그 리뷰 때문에 한없이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또 맨 마지막에 공유가 이제 내 탓이야. 네. 결국은 남자가 그냥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결국은 모든 것이 남자 탓이고 모든 것이 사회 탓이다. 모든 것이 이 남성 중심주의 사회, 모든 것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 그 공유가 내 탓이다 하는데 정말 불쌍하다. 공유가 너무 불쌍하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오살배 선생님한테 네.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네. 저 기록하고 싶은데 네. 오살배 선생님은 저기 여성이시잖아요. 네. 아주 정말로 제가 보면 매력적인 여성이신데 일반적으로 네. 보통의 좀 저기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모르는 네. 상식 자기를 상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저기 생각할 때 저분 여성인데 왜 저렇게 반여성적인 말씀을 하실까 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사실 여성운동으로 저기 사회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네. 이렇게 커다란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하게 되셨어요? 이제 저는 제가 여성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네. 사실은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네. 사실은 그때 굉장히 제가 그 힘든 여성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가장 실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막 200만 명씩 실직했죠. 막 그렇죠. 거리에 영등포, 서울역 나가면은 여성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고 그 정말 그 미혼모들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 예. 삼중고의 저는 그래서 그 2000년 초기만 해도 IMF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여성 운동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좌파의 정당의 당원이 되고 열린우리당 당원이 되고 여성 단체를 이제 가서 여성 회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성 운동을 안 해요. 계속 뭐 반미, 반일, 그리고 뭐 민족 통일 이런 통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북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페미니즘의 역할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여성 운동 안 하시냐고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그쪽은 자기들은 이제 그게 이제 민족 페미죠. 그게 민족 페미. 예, 민족 페미죠. 그래서 그쪽은 자기들이 하는 게 그게 통일운동, 통일운동과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여성주의를 같이 결합을 할까? 그 고민을 하는데 나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저는 페미니즘이 저기 오늘의 일상의 여성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 한국의 정치 네. 형식 체제를 바꿔야지만 네. 오늘의 여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네, 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보면은 한국의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 운동은 정치 운동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어떤 그 정치적 좌파면서 늘 그 남북 분단이 원흉이 미국이다. 그거를 여성 운동 그 토론회 하고 뭐 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대협, 위안부 문제 이런 게 이제 그 단체가 막 커지기 시작할 무렵이니까 뭐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막내 활동가였거든요, 진짜. 그 와서 계속해서 뭐 통일을 이야기하고 반일 의식을 계속 그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여성 운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 나와는 같이 할 수가 없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우리나라 이 K 페미니즘은 정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아, 또 K 페미니즘이라는 얘기도 예. 있군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저기 여성 운동의 저기 본연의 여성 운동으로 네. 가야겠다. 네. 한국 여성 운동은 정치 운동의 도구, 수단이 돼 버렸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페미니즘이 이제 단절의 고통에 네. 그게 됐는데 역시 한국 영화에서도 페미니즘이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규격화된, 정치화된, 이념화된 페미니즘이 한국 영화를 그렇죠. 네. 창의성, 상상력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관객으로부터도 단절시켰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국 영화가 극단의 영화, 익세시브 영화 시네마가 된 이유는 네. 에로스가 억압되니까 폭력이 그렇죠? 네. 폭력 영화가 가족이 같이 보는 영화 그렇죠? 네. 로 되는 이상한 영화 네.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거죠. 네, 자, 그래서 저 1부는 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저기 페미니즘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2부는 네. 페미니즘 권력이 대답니다. 네. 한국 영화계도 저기 그 여성이 권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 보시기 때 한국 영화와 저기 여성 어떤 그런 정치 권력 네, 네.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 우선,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페미니즘이 가장 좀 권력을 발휘하는 본가의 좀 문화 영역이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럼 왜냐하면 이제 뭐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 소비층이 이제 뭐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셀럽이 되어 가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뭐 담론 권력을 영화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문단도 마찬가지고 연구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 논문 쓰고 이러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여성학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권력을 이제 쥐고 있죠. 제가 이제 아까 오세라베 선생님 얘기를 좀 받아가지고 다시 좀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거시적 차원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지금 2부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 정말 여성으로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동네에서 식당 뭐 조그만 데서 그쵸.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어요. 진짜 피해자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예,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받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협회 만들고 나중에는 뭐 국회의원 출마할 테니까 뭐 번호 앞번호 비례대표 좀 보장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권력을 확대하는 건데 영화도 저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아까 벌새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영화 감독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뉴욕 갔다 오고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게 뭡니까? 불행한 가족 서사에 상처받은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시해놓고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거를 딱 앞에다 내세워놓고 그 사람 뭐가 돼요? 아, 떠오르는 영화 감독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저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고 봐요. 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위안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안부라고 하는 어쨌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앞에다 내세워놓고 권력은 자기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페미니즘이야말로 자기 안에서 가장 단절적인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2017년 무렵에 이제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이 K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2017년 무렵에 이제 신의 페미니즘, 네. 신의 페미니스트 이러면서 그 이제 뭐 문화 평론하고 뭐 이러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계속 강의를 다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주로 보면은 뭐 여성 영화인 또 뭐 여성 예술 대학 계통의 이제 그 여학생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의를
활발하게 일어난 게 2017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뭐 어느 날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 페미시네라고 또 그 그룹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영화계로 침투를 했구나. 사실은 좀 꽤 됐죠. 2017년 예. 우리가 페미니즘 붐이 이제 한 2015년, 16년부터 일어나면서 바로 대중 이 문화 예술로 바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페미시네, 시대 페미니즘 이런 용어가 사실은 2017년부터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그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네. 같은 그런 데서 커리큘럼을 막 만들어요. 만들어서 뭐 10대를 위한 뭐 시대 페미니즘 교실 이러는데 또 강사들이 또 손희정이라고 또 유명한 또 페미니스트 또 네. 뭐 여성학자 정희진 이거 우리가 또 알면은 또 이렇게 다 비판하는 쪽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또 다 강의를 해요. 네. 그래서 야 여기가 정말 큰 또 산업이 되었구나. 예, 그때부터 2017년부터 저는 이제 시내 페미니스트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누굽니까 로라 멀비? 네, 로라 멀비라는. 로라 멀비라고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그쵸. 시내 페미니스트 이론가이고 실험 영화 감독이면서 이론가죠. 그렇죠. 예. 그 로라 멀비의 그 논문이나 어떤 그 책도 몇 권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봤죠, 이제 그 책을. 저도 조금 캥기는데 네. 저도 사실은 네. 이제 로라 멀비를 많이 인용하고 네. 로라 멀비가 근데 로라 멀비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데 네. 로라 멀비의 짧은 논문 하나도 제대로 번역을 안 됐어요. 그냥 로라 멀비의 몇 가지 개념들만 그렇죠. 그래서 네. 무슨 시각적 쾌락인데 네. 비주얼 플레저인데 그게 남성의 맞아요. 시각이다. 예, 그 얘기를 아. 항상 하고 모든 영화는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런 남성의 거죠. 시선, 남성의 감동. 예. 감동.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쾌락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죠. 오브젝트다. 그 얘기를 굉장히 줄기차게 하니까 그 참 단순한 논리가 참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이. 그래서 영화계 페미니즘 권력이 되다 보시면은 그 지난 겨울에 네. 지난 벌써 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네. 오늘이 입춘이니까 네. 작년 말에 김기덕 감독이 해외 저는 망명 추방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망명지에서 고독하게 죽었죠. 네, 네. 근데 그 영화 감독 협회가 네. 그 김기덕 감독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 성명 하나를 발표를 못 했어요. 네, 네.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한국 영화 감독들은 이 에로스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러브 스토리인데도 그럼 에로스잖아요. 그죠? 네. 에로티시즘인데 네. 왜냐하면은 남염여염의 사회, 특히 그렇죠. 남염의 사회인데 연기 지도, 그렇죠. 연출 잘못했다고 네. 미투 고발의 그렇죠. 대상이 되니까. 네. 그죠? 예, 유죄 받은 사람들 영화인들 많고 지금 또 사실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논의하냐 김기덕 네. 감독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고발됐고 그 이후에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재판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네. 그렇죠? 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슈가 돼서 그냥 낙인이 찍혀지면 그 사람 영원히 추방이야. 네, 네. 그래서 김기덕 감독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거의 3대 영화제를 석권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 자체는 물론 네. 김기덕 감독이라는 이름 세자를 말하는 것도 금기화됐어요. 이제 금기가 됐죠. 금기 인물이 됐죠. 그래서 라스트 필름스쿨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내 친구 김기덕 잘 가라 해서 추모 방송도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시비를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네. 4편, 5편을 만들었대거든. 네. 근데 절대 상영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는 저리 가라야. 네. 네. 그렇죠.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다
페미니즘이 하나의 담론에 걸려 아까 로라 멀비의 그거를 인용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영화를 네, 그렇게 모든 게 해석하고 그냥. 남자의 시선이고 대상 여전 대상이고 근데 이제 완전히 검열의 권력이 됐잖아요. 네, 네. 상영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이름 세자도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이제 저 망각의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김기덕 감독은 저기 영화는 영화대로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영화 진흥 굉장히 그 이렇게 돈이 많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 영화에 대해서 비평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흐름이 전혀 없었어요 여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까 나가는 동성애 영화라고 하면 안 돼요. 퀴어라고 해야지. 전 동성애는 저 알겠는데 퀴어라는 건 사전을 찾아봐야 좀 알겠던데. 네. 그렇죠? 네. 퀴어가 처음에 원래 뭐 괴상한, 그렇죠. 기묘한 그런 뜻인데 지금은 그냥 아예 동성애를 이제 대변하는 그런 용어가 돼버렸죠. 그래서 동성애 이론도 퀴어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투의 저기 10위 대상이 된 사람은 이제 이름 세자도 한국 영화사에 기록하면 안 돼요. 네, 네. 끔찍하죠. 이제 성범죄 의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 그게 조선시대 때 강산호죄 같은 거예요. 그걸 한번 범하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저기 몇 해 전에 경희대학교 국문과의 서정범 교수님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되시는 경우인데 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이 담론 권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 깔려 있는 좀 한국 사회의 어떤 고유한 토대 같은 게 있다고 봐요. 네. 한국 사회는 도덕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일본 철학자 오구라 기조 같은 경우가 이제 도덕 지향성 사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개인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남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걸 좋아해요. 이 사회 사람들이 위선인 거죠. 네. 근데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남을 쉽게 이렇게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한국 사회의 토대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굉장히 상승 국면을 몇 년 동안 맞이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 권력이라고 하는 걸 권력은 다른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상의 죄를 범한 듯한 이러면서 이렇게 딱 끝내버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제 개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선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질병 같은 겁니다. 네, 네, 위선이 네. 굉장히 심해요. 네, 네. 이 질병의 결과물로서 그 질병, 이 위선이라고 하는 질병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안 싸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고 하면은 대본에 너 여성 혐오 딱 잃어버린다. 그럼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너 강상해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너 역적 이런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저는 거의 이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페미니즘 비판하는 게 여성 혐오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회주의 비판한다고 노동자 혐오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나는 너희를 혐오한다고, 너희를. 너희의 하는 행동이 혐오하는 거지. 여성 일반을 내가 왜 혐오를 합니까? 여기 옆에 오세라미 선생님도 계시는데. 예. 예. 저기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드러났지만 아까 한국 사회를 이제 도덕 지향의 사회 한 일본 학자의 그 평가에서도 들려줬는데 코로나 팬데믹 K 방역에서도 보면은 거의 1년이 됐는데 네.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하는 그 코로나에 대한 그 대응은 뻔하죠. 네, 네. 검사, 네. 추적, 격리죠. 네. 그렇죠. 그 낙인 찍어가지고 낙인 아웃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저 코로나가 이 정도로 지금 저기 번졌으면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한번 들어왔다 나간 것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직장에서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되면은 저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
그렇죠. 돼가지고 그렇죠. 낙인 찍어서 낙인 추방하죠. 네. 네, 네. 덕성말이죠, 덕성말이. 아니 어떻게 하다 이런 사회가 그러니까 됐죠? 저는 한마디로 저는 아주 위선적인 도덕적 전체주의라고 저는 진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유교 탈레반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굉장히 저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도덕적 전체주의. 그러니까 한국 좌파가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좌우파가 저는 뭐 공이 문제가 있겠지만은 좌파가 좀 지적이고 도덕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 영화라고 하면 아니 퀴어예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단어에서부터 자기 권력을 딱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동성애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퀴어하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 높낮이가 생겨버리잖아요. 아, 지적 차이가 뭐. 네, 지적 차이로 딱 몰아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선점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적으로 마치 핫하고 우월하고.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의 발언권을 계속 키워주고 또 뭐 저기 문화나 저기 신문 일반 그다음 특히 기사 쓰는 사람 중에서도 네, 네. 여성 기자들 많거든요. 젊은 그렇죠. 여성 기자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그 원래 기사를 쓰려면 그 대상하고 거리를 두는 게 기자의 기본적인 그 태도인데 그런 것도 못하죠 기본적으로. 못하니까 뭐 그냥 부화내동 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무슨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게 기사인지 선동문인지를 모르겠어요. 막 선언문을 써놨어 기사를. 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도덕 지향성이라고 하는 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도덕 지향성을 가장 증폭시키는 집단이 사실 좌파고 또 좌파가 또 그런 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은 저기 그 현대의 또 후기 현대의 해방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근대 이전에 봉건 사회가 남자 중심 사회라는 건 사실이고 여성을 억압한 사회고 특히 동아시아의 조선은 특별히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저기 그래도 이 개명화되고 부유하고 민주화된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을 받아들였을 때는 한국 사회의 개방도 그렇죠? 한국 사회의 어떻게 아무튼 민주적인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그걸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봉건 시대의 예, 담론, 조선 시대로 형성, 네. 봉건 시대의 권력의 행사 방법을 한국의 20세기 말 21세기의 페미니즘이 그대로 배워서 답습하고 있는 제가 거죠. 가장 그 애통해하고 정말 안타까웠고 우리나라가 불운하다고 여기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굉장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이미. 선진국이에요. 네. 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반세기 전 그 골동품을 50년 전 거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퍼뜨리니까 이것이 전부 우리 사회를 막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저는 파괴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딱 진단합니다. 한국 영화는 사회적 흉기고 페미니즘은 사회 반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한국 영화에도 이미 괴물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하고 페미니즘이 잘 만났네요. 같은 성격의 괴물들이 만나서. 왜냐면은요. 대단한 표현들을 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이게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이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제가 참 안타깝게 문화예술 분야예요. 영화죠. 뭐. 네, 또 영화고. 이제는 우리는 어쩌면 영화관 시대를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2020년 그 넷플릭스를 본 그 수치가 매출액이 나오는데 5천 몇백 억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다 본 거야. 넷플릭스를 1인당. 우리가 그 KBS 그 시청료가 6천억 가량 되거든요. 우리가 다 내잖아요. 한 집에 다 한 달에 다 꼬박꼬박 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액수인 거예요. 이 정도로 넷플릭스만 그냥 우리가 방구석에서 진짜 소위 본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파주에 큰 스튜디오까지 지었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되면 한국 영화가 정말 이제는 극장 시대도 끝났고 시네마 시대도 끝났고 그럼 한국 영화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한국 영화가 정말 몰락의 길을 가지 않나? 그리고 저는 영화인들이 왜 저항하지 않나요? 이대로 그러면은 사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올 연말까지도 갈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년까지도 간대요. 내년까지 간다는 게 거의 그렇죠? 예.
그 전문가들의 네. 대체적인 저기 진단이 지금 되고 공연 있거든요. 예술 분야 완전히 다 거의 다 몰락했거든요. 우리가 그 문화 예술이 그렇게 토대가 인프라가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저기 오세훈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영화 산업의 내부적인 저기 어떤 그 외형 예. 구조도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문화 예술, 대중 예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밥만으로 사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기 저는 페미니즘이 단절의 고통을 만들고 네, 그것이 한국 영화의 스토리와 네, 네. 그 스타일, 영상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네. 저 관심이 많은데 그걸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저기 넷플릭스 네. 하고 우리 혐오감도 얘기했었으니까 최근에 저기 넷플릭스 망을 타서 전 세계에 가서 넷플릭스 인기 TV 시리즈의 순위에도 오른 스위트 홈이라고 보셨어요? 네, 그 말은 들었어요. 300억 원의 제작비. 네. 총 저기 10부작이라고 그러죠. 네, 만드는데 네. 편당 30억 원. 네, 네. 근데 저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리뷰를 하면서 한국 저기 드라마 혐오를 글로벌에 수출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예? 네. 넷플릭스도 정확히 딱 안 거예요. 네, 아 네. 한국 남자 여자 혐오하고 여자 남자 혐오하고 한국 사회가 혐오감으로 혐오의 정신병으로 이게 휩싸여 있구나. 네, 네. 정말 혐오 드라마 잘 만들거든. 네, 네.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 전 세계에 뿌려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또 화가 나요. 아까 조금 저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한국 같은 기본적인 유교 사회도 인정한 화려한 곳이에요. 네. 사치스러운 곳이라고. 그래서 조금 저기 그 여배우들이 영화제에 노출이 좀 심한 옷 입어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영화계야. 그 TV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영화계는 페미니즘이 좀 이렇게 좀 그쵸 이상한 페미니즘이 들어오면서 에로스를 거세하고 에로스를 네. 추방하면서 네. 에로스가 사라졌어요. 네, 네. 네. 한국 영화처럼 건전한 영화가 없어요, 특히. 아주 무슨 저 옛날에 새마을 영화 보는 것 같아. 네, 요즘에는 방공 아주- 영화 보는 것 네, 같아. 네, 네. 완전히 무슨 인간 시대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옛날에 아주 문화혁명 건강한 시대에 삶을 보여줘요. 문화혁명 시대에 그냥 예? 건강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게 스토리와 시각적 표현에서 어떻게 드러나 관심 많은데 최근 한 5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벌써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영화상의 심사도 몇 번 해봤는데 남자 주연상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네, 네. 남자 스타들은 정말로 많아요. 많죠. 많죠. 근데 여자 배우, 여자 스타들은 드물어요. 네. 그래서 아야 이번에 여자 주연상은 주지 말자. 대상이 없는데. 그러다 할 수 없이 주게 돼요. 아야 그래도 영화제 여자 스타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거 흥행 되겠어? 한국에 벌써 저기 특히 저기 영화계에는 한 20여 년 전부터 소위 그 하늘에 빛나는 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남자 스타가 아니라 여자 스타라고요. 여자 스타가 사라졌어요. 남자 스타는 많은데. 네. 이런 것도 아마 에로스가 거세되고 추방되고 낙인 찍혀서 그런 현상이 아닌가. 네, 그런 현상도 있고 예. 또 남자 스타들이 연기를 잘해. 제가 볼 때. 예. 물론이죠. 네.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게 예. 생각 안 해요? 저는 이제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한국의 남자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요. 예. 저는 그런 게 또 있고 이제 페미니즘 영향으로 이제 여성들도 자유롭게 어떤 그런 뭐 에로틱한 표현거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러브라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요즘에는 그 페미니즘 영화가 또 많잖아요. 여자끼리 나오는 영화. 그래서 제가 저기 그 라스트 필름 스쿨은 참 매일 저기 촬영해서 매일 저 콘텐츠를 올리는 아주 열심히 하는 신생 채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하는 일이 많은데 금년에 저기 이 한국 영화 에로스를 이제 그죠 네. 탈환하자 뭐 그런 네. 캠페인도 하지만은
금년이 신축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축 누벨바 그 세븐이라는 그 특집 프로그램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감독, 특히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에로스를 표현하는 감독. 예? 네. 아니 소프트 포르노 영화가 아니라, 네, 네. 그렇죠? 네. 영화에서 네. 저기 이 사랑을 멋있게 그리는 사람 네, 쉽게. 네. 그래서 좀 추천 좀 해봐. 어? 저는 서울예술대학에 내가 저기 우리 졸업해서 지금 두학 나타내는 이 친구야. 저기 한양대학은 어때? 중앙대학은 어때? 부산에 있는 대학은 어때? 광주에 있는 대학은 어때? 그러는데 제 동네 교수들한테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어떻게 내 이렇게 저기 질문을 씹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정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어? 정말 저 에로스를 제대로 그리는 영화가 심각한데요. 없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 네. 그래서 저기 충무로에 현재 저기 열심히 뛰는 감독한테 했어요. 최근에 한국 영화에 아주 그 에로스가 건강하게 넘치는 영화 뭐 있어? 난 요새 영화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요새 그런 영화 안 만들어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런 거 만들다가 문제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죠. 또 뭐 그러면은 산업적인 것도 있어. 지금 뭐 소프트 포르노, 하드 포르노가 얼마든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산업적 시장의 가치도 없잖아. 그래?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영화 있었어? 거의 한 10년 된 마담 뺑덕이라고 있었지. 마담 뺑덕 보셨어요? 그 이후로는 없다는 거야. 네. 한국 영화 하면은 왜 에로틱한 네. 영화들 그래 나와서 네. 그렇죠? 뭐 2년에 한 번씩 나와서 갑자기 뭐 중년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네, 네. 오래간만에 극장 찾아가는 네, 영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영화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20대 때는 에마 부인 뭐 이렇게 에마 부인 시리즈도 있었고요. 근데 에마누엘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쭉 네. 나와서 사실 그때는 참 우리 그 에로스가 풍부했던 시대네요. 지금 그렇죠.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 생각이 계속 나요. 요즘에는 저는 그래서 계속 옛날 영화를 보게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저 두 번째 우리 좀 저 토론의 대담의 두 번째 페미니즘 단절이 고통을 낳는데 그 페미니즘과 에로스가 거세대 한국 영화가 만나서 한국 영화도 단절의 고통을 네. 겪고 있다. 아, 네, 그 여러 네. 가지 네. 저기 현상에서 뛰어난 여배우, 그렇죠? 매력 넘치는 여배우의 부재 현상, 한국 영화의 아주 건조한 표현들, 네. 그렇죠? 새마을 영화를 보는 듯한 이런 까지 저 가는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실래요?